오늘 영구중심병원 인증평가 계획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제 등 영구중심병원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인증평가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실무적인 차원에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지금 배포해드린 안내서, 인증평가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 인증평가 안내서에 대한 요약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내서를 보시면서 같이 슬라이드를 제가 쭉 내려갈 겁니다. 같이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저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요. 좀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약간 찡그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발표자한테는 좀 편안한 모니터는 아니긴 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발표하셨던 사모님이 키가 크셨나 보네요. 마이크를 내리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목차는 영구중심병원 인증평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기준 및 지표 안내. 인증기준 지표 안내는 1단계 연구 기본 역량, 2단계 연구 역량의 질이 있습니다. 2단계 연구 역량의 질은 최근 3년간 연구 실적, 향후 3년간 연구 및 운영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신설되어진 의료기술적 협력단 설립 계획에 대한 가점을 마지막 끝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제 발표는 저희로 마무리하고 20분 휴식을 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중심병원 인증평가 절차 안내입니다. 인증 대상 및 규모입니다. 우선 의료법에 따라서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이 모두 신청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갖추시면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인증 기준을 축적하는 연구 역량이 뛰어난 모든 병원에 대해서 영구중심병원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인증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인증 대상 되는 병원들은 최종적으로서 인증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증 기간은 인정 부여 시점으로부터 3년간 유지됩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서 3년간 유지가 되고요. 3년마다 재인증 평가를 통해서 연장, 유지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기 인증기간은 내년도 상반기인 4월 1일 날 인증 개시를 할 예정에 있고요. 3년간 유지가 되면은 28년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인증평가 방향입니다. 인증평가는 영구중심병원의 지향 목표와 국가보건의료 정책 방향, 연구문화 확산을 종합적으로 고려 평가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해 주셨던 정책 방향, 그리고 새롭게 신설되어진 지표, 기준 등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건의료 정책 및 사회적 현안 해결을 기여도를 높이고자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의사과학자 양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의료기기 국산화, 지역 필수 의료 관련 사항들이 평가 요소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구중심병원에 그간 진행되어 온 그런 목표들을 보시면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를 거쳐서 지금은 확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기에서 그동안 영구중심병원 지정제를 기반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연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 사업화 기반을 조성하고 고부가 가치 제품 서비스 창출 R&D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수준 연구 역량 확보와 혁신적 성과 창출 및 연구 문화 저변 확대에 있습니다. 이번 영구중심병원 1기 인증을 통해서 연구 문화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질문들을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크게 평가는 신청 접수에서 인증 결과 확정까지입니다. 그리고 후속 성과 관리는 인증된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연차별로 성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순서대로 보시겠습니다. 신청 및 접수부터 보겠습니다. 사업 공고는 12월 1일 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한국보건산업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서하고 양식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의 내용을 들으시고 지침서를 천천히 살펴보신 다음에 각 병원에서는 영구주식병원 인증신청서 및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신 다음에 작성되신 신청서는 저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오송이 아닙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서울의 회의실에 방문해서 확인받고 제출해 주시면은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접수가 완료되어진 병원의 각 서류는 1단계 연구 기본 역량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 기본 역량 서류 검토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중심병원 평가단, 줄이면 평가단입니다. 평가단에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연구 기본 역량에 많은 지표와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지표와 기준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페일이 되면은 패스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충족 기준들을 천천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구 기본 역량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2단계 연구 역량의 질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뒤에서 점수 산정 방식은 설명드리겠지만 연구 역량의 질은 최근 3년간 연구 실적이 70% 반영되고요. 향후 3년간 연구 및 운영 계획이 30% 반영되어서 토탈 100점 만점이 됩니다. 여기서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패스가 되고요. 그 미만이면 페일이 됩니다. 패스든 페일이든 인증 결과는 보건의료기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가 되고요. 최종 인증 기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하게 되면 인증서를 발급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점수 산정 방식입니다. 기본적인 부분들은 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1단계 연구 기능 평가 넘어가서 2단계 점수 방식이 최근 3년간 연구 실적이 100점 만점에 70% 반영되니까 70점 만점이 됩니다. 향후 3년 연구 및 운영 계획이 100점 만점에 30% 반영되니까 30점이 만점이 됩니다. 합산하면 100점이 되죠. 여기에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계획 가점까지 받으면 2점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이 넘으면 패스가 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연구 역량의 질에서 58점을 받고요. 가점 2점을 받게 되면 60점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출 자료 안내입니다. 굵은 제출 자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천천히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굵은 글씨 표시로 된 서류들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연구중심병원 인증신청서 공문 한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연구중심병원 인증신청서 한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 첨부 서류가 있는데요. 1번부터 6번까지 약간 회색 표시한 거 있잖아요. 흐리게 표시한 부분들은
뒤에 그 양식과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뒤에 서류로 가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번부터 보시면 되는데 첨부 서류에 의료기관 인증서 또는 치과병원인 경우에는 수련치과병원 지정서 또는 수련 한방병원 지정서를 한 부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상시험 실시기간 지정서 사본 또는 임상시험 기관 지정서 사본 한 부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체 유래물행 개설 허가증 사본 한 부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연구주신병원 연구역량 실적 제출 자료집 12부 한글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주신병원 향후 운영계획서, 엑셀에 연구 역량 및 실적 세부 현황 DB 파일, 7번부터 9번까지는 증빙자료입니다. 연구 기본 역량 증빙자료, 연구 역량의 질 실적 증빙자료, 가점과 관련된 증빙자료, 이 증빙자료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하여 실적 증빙자료는 인쇄물은 한 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인쇄물도 제출하시지만은 파일도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USB 파일 제출 안내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는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USB 한 개에 담아가지고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파일 정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일을 정리하게 되는 이유는 저희도 그렇고 많은 병원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나 알기 쉽게 그리고 찾기 쉽게 정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표의 순서대로 정렬을 해주시면 되는데 좀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상위 폴더에는 병원명을 기재를 해주시고요. 배포해드린 지침서 10페이지를 보시면은 제출자료 셀프 체크리스트 목록이 있습니다. 각각 목록들을 보시고 그 순서대로 폴더와 파일을 정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르려면 연구 행정관리체계 증빙 나와 있고요. 또 파일명은 충족사항별로 구분하여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침서에 충족사항들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정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자료 내 증빙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주석으로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증빙인지, 사업자 등록증인지, 조직도인지, 연구 책임자에 관련된 사항인지 이러한 주석을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연구 인력에 관해서는 성별, 증빙 유형별로 각각 파일을 분리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홍길동과 성춘향은 파일을 한 개의 PD 파일로 합치지 마시고 각각 분리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쳐져 있으면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분리해서 바로 원하는 파일을 바로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논문, 지시재산권 등 연구 실적 증빙은 전체 건수가 파악이 가능하도록 엑셀의 양식에 작성한 실적본에 맞춰서 각 증빙 파일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순서는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서 제출 자료간 정합성을 유지되어야 됩니다. 한글 양식도 있고요, 엑셀 양식도 있습니다. 증빙 자료도 있죠. 한글 양식과 엑셀 양식과 증빙 자료 건수는 서로 정합성이 맞아야 됩니다. 한글은 5건 제시하고 엑셀은 4건 제시하고 증빙 자료 3건 제출하시면 정합성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불이익은 병원에서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정합성을 맞춰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청 기간 및 장소입니다. 신청 제출 기한은 11월 29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방문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서울회시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중 제출 기간 안내를 드리면은 저희가 그 제출 장소에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마지막 접수 마감 마지막 한 주 동안에 집중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저희는 너무 빨리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3주 만에 제출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병원이 혹시 있으시다면은 저희 담당자에게 유선을 연락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마 4주 차에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들을 확인하시고 상호 확인하신 다음에 접수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감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서류를 챙겨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 방법 및 장소, 방문 접수 말씀드렸고요. 제출처는 남산성 케어 빌딩 8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회의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송이 아닙니다. 오송으로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아마 R&D 평가를 많이 경험하셨다고 하면은 저희 충무로 평가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담당자가 있으니까요.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저희 연구주식병원 인증평가팀에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증기준 및 지표 안내입니다. 네. 연구 기본 역량에 관련돼서는 앞서 사모님이 설명을 다 해주셨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카운팅 해보니까 23개 지표입니다. 모두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 상급 종합병원 외에 종합 전문 치과 한방병원 모두 동일한 조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급과 상급 외가 기준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치가 다른 경우만 좀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씩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조직은 다 충족 상황이고요. 핵심 연구 인력에서 총 의사 대비 연구 참여 임상 의사의 비율, 연구 전담 의사의 수, 선임급 연구 전담 요원의 수는 상급과 상급 이외의 병원이 기준치가 다릅니다. 이 기준치가 축적되는지 각 병원의 종별에 맞춰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인력 넘어가고요. 연구 시설 장비, 연구 기반 인프라 모두 동일합니다. 연구 실적 보면은 연구 논문, 지시재산권, 연구비는 서로 상급과 상급의 병원들이 기준치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의료기관 인증이 되겠습니다. 자, 요 앞에 있는 표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뒤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 행정 관리 체계입니다. 연구 관리를 위한 행정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충족 기준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의료기관 등의 정관 또는 사업자 등록에 고유목적 사업으로 연구개발을 포함하고 있는지, 연구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조직이 조직구상에 위치하는지, 연구조직 책임자는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지, 가리려면 예산권, 임명권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연구조직의 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이렇게 충족 기준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아마 그 배포해드린 지침서에 보면 밑에 세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 현황을 보시면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 안내입니다. 연구행정관리 체계는 의료기관의 연구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조직을 말합니다.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구행정관리 체계를 산학협단의 지부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자, 의료원 체제와 같이 하나의 관리 체계가 다수 의료기관의 연구행정을 관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구중심 병원을 독립적으로 관리한다면 이를 독립적인 연구행정관리 체계로 인정합니다. 독립성입니다. 독립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충족 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인사제도입니다.
연구 인력 관리를 위한 인사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연구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연구 인력을 관리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연구 성과를 성과 평가의 형평성 있게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충족 기준입니다. 추가 안내는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연구비 계정입니다. 연구비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비 계정이 의료기관 손익계산서 상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의료기관 손익계산서 다 있잖아요. 거기에 연구 수익, 연구 비용, 자체 연구비를 관리하는 계정 과목이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연구비 관리가 산학 협력단으로 되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계정이 구분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은 산학협력단과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 설명드렸고요. 연구비 회계 기준입니다. 연구비 수입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회계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회계 기준이 있어야 되고 관련 규정, 그다음에 연구비 회계 시스템의 사용 매뉴얼 등 이런 부분들을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3병령 협력을 위한 전담 조직입니다. 연구관리 및 기술사업화 지원, 이 두 가지 이 강조점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등을 위해 별도로 의료기관 내에 설치 및 운영되는 3병령 협력을 위한 전담 조직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 전담 조직에는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구 규정에 따라 업무를 전담 인력이 수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추가 안내 보시면은 3병령 협력을 위한 전담 조직이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 등입니다. 그래서 의료기술협력단이 3병령 협력을 위한 전담 조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등 3병령 협력 육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 설치, 운영되는 조직, 운영, 연구관리 및 기술사업화 전담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병령 협력을 전담 조직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을 하시면 의료기술협력단이 되겠습니다. 네, 설치,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학 산학협단의 하부 조직으로 대학병원에 대학 전담 조직이 설치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 3병령 협력을 위한 전담 조직이 설치된 곳으로 봅니다. 연구일 및 연구관리 시스템입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설치 및 운영, 임상연구 대상자 보호관리체계 운영, 연구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충족 기준은 지표 정의하고 말이 오버되기 때문에 생략하겠고요. 그래서 IRB에 대한 정의가 추가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 일반적인 부분이라 설명을 생략하고 맨 아래에 임상연구 대상자 보호관리 체계 설명을 드리면은 임상연구 시 피험자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 및 규정 등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 인력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서는 연구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연구 인력이 왔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 매우 짧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되네요. 자, 연구 참여 임상의사입니다. 진료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30% 이상을 연구에 투입하는 의사의 비율이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듭니다. 진료 시간이 제가 의사인데요. 40시간이에요. 그러면 연구에 투입하는 시간은 30%를 곱하면 12시간 이상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한 연구 참여 임상의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참여 임사 수가 비율이 총 의사 수 대비 연구 참여 임사의 비율이 상급과 상급 외 병원이 다릅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30%, 종합 전문치과 한방병원은 25%가 되겠습니다.
자, 연구 참여 임상의사에 대한 조건은 연구에 투입하는 비율이 30% 이상도 있지만 추가적인 부가 조건들이 있습니다. 저희 추가 안내에 보시면은 최근 3년간 SCR급 연구 논문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전공의는 미포함합니다. 임상 강사는 포함합니다. 그리고 총 의사 수는 기준일자면 202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봅니다.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의사로서 해당 인력의 근로계약, 인사발령 서류에 명시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병원 자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사발령 서류에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연구 참여 임상 의상 활용학서 제출 인력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확약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연구 참여 인사는 의료기관 직원이어야 하고 의료기관 인사규정에 적용을 받는 인력이 하나다. 다만 의료기관 소속의 인력이면 계약기관은 의료기술협력단 또는 산업협력단 또는 대학이라도 인정한다. 요 마지막 멘트는 지금 요거 연구 참여 인사뿐만 아니라 연구 인력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연구 보조원까지. 그래서 이 문구는 제가 뒤에 설명드리면서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연구보조, 연구관리직원 다 공통적인 멘트라서 맨 마지막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구 전담 의사입니다. 연구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의사 수가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연구 전담 의사 수는 상급이 10명, 그 외에 6명이 되겠습니다. 자, 연구 전담 의사도 조건이 있습니다. 연구 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최근 3년간 SCR 논문 2편이 있어야 됩니다. 연구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의사를 말합니다. 겸직 미포함입니다. 겸직에 대한 좀 포함되는 사항과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디 슬라이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침서에도 내용은 있습니다. 단 연구 업무를 위하여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 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진료 시간 평균이 주당 8시간, 연구 전담에서는 주당 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연구 전담의사도 활용 허가서 제출 인력만 인정합니다. 연구 전담의사는 의료기관 직원이 하고 이 문구는 앞에 연구 참여 인사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연구 전담 의사의 겸직 포함과 미포함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연구 전담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겸직 미포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의사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소속 교원일 때 학사 운영 또는 학교 법인 경영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직을 맡는 경우는 연구 전담 의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속 대학의 기술사업화 지원과 관련이 없는 법인, 기업, 재단, 연구소 등에서 보직을 맡거나 일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무이사나 사내 등기이사 등은 겸직으로 판단해서 연구 전담의사로 불인정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겸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과대에서 병원으로 파견한 전임, 비전임 교원 중에서 연구 전담의사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두 번째를 좀 잘 봐주시면은 소속 대학, 산업협단 및 연구기술협력단의 의료기술협력단의 기술사업과 관련 지원을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보직을 맡거나 일상의 업무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겸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구주식병원 사업 자체가 기술사업화를 좀 촉진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성에서 이런 부분들은 겸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구 간호사부터는 좀 충족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연구 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한 연구 간호사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간호사가 있으면 되는데요. 요거는 고용용분만 보기 때문에 그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고용만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임급 연구 전담 요원입니다. 선임급 연구 전담 요원은 연구 전담 요원증
박사급 연구 인력의 수가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선임급 연구 전담원의 수는 연구 참여 임상 의사 수와의 곱하기 0.3을 곱하고요. 더하기 연구 전담 의사 수를 더합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각 병원별로 선임급 연구 전담 요원의 최소 충족해야 될 수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각각 계산을 해서요.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몇 명이 선임급 연구 전담 요원의 커트라인인지 그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임급 연구 전담 요원의 자격 기준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소지자, 또 박사급으로 판단을 해서요. 전공 분야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입니다. 연구개발자를 직접 수행하며 연구 및 관련 교육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입니다. 원급 전담 요원입니다. 연구 전담 요원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분야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분야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급 연구 전담 요원도 고용 요구만 충족하면은 패스가 되겠습니다. 연구 보조원입니다. 연구 보조원은 연구 전담 의료인, 연구 전담 의사, 연구 참여 임상 의사, 연구 전담 의료인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 전담 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 검사 및 측정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연구 보조원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연구 보조원도 보유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관리 직원입니다. 연구 행정 및 연구 지원 사무 등 연구 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연구 관리 직원도 고용을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연구 인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중기 임상 연구, 융복화 연구 등에 관한 별도의 교육 및 훈련 과정 운영하고 있는지 부분입니다. 바로 그냥 추가 안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경력 개발이 가능하도록 중개 및 임상 연구, 융복합 연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기적인 커리큘럼이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커리큘럼에 의한 교육 훈련 과정 운영을 의미한다. 정기적이 아니라 일회성의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인 커리큘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커리큘럼의 교육 훈련 과정인지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시설 및 장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체 유래물 은행입니다. 인체 유래물 은행 또는 이에 준하는 유전자 은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발급하는 인체 유래물 은행 개설 허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상시험 기간입니다.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간 또는 의료기관 임상시험 기관 지정서가 있어야 됩니다. 시약처에서 발급을 하죠. 그래서 또는이기 때문에 지정서가 둘 중에 하나를 갖추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시설입니다. 연구 인력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데 충분한 독립된 공간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연구시설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정의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건의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그 기준이 나와 있고요.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거나 대학의 협력병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경우에 해당 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면 독립된 연구시설 및 장비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배타적 권한이라는 것은 시설과 장비에 대한 사용권, 시설과 장비가 의료기관에 내에 있어야 하고 인접하여, 위치하여 이용 및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내에서 그
그 연구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없더라도 사용권, 그다음에 접근성 이 부분이 있으시면 인정이 됩니다. 요 개념입니다. 연구 시설에서 한번 나오고요. 뒤에 연구 장비에서도 한번 더 저 멘트가 나옵니다. 연구 장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연구 장비도 보건의료진흥법 시행규칙에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학의 협력병원, 지정된 의료기관, 대학에 속해 있는 연구 장비 이 부분들도 배타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시면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에 그 의료기관의 진료 장비는 연구 장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료 장비지 연구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학형 공동연구 인프라입니다. 연구등의 목적으로 외부기관, 연구자 등과의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연구 인프라 및 지원 시스템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외부기관, 연구자 등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연구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전자현명이라든가 유세포 분석기라든가 이건 하나 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갖추고 있는 시설은 장비는 인프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 자원 개방을 위한 지원 시스템, 절차, 규정, 인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족 기준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연구 논문으로 넘어왔습니다. 연구 논문을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좀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기보다는 좀 챙겨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설명드리고요. 핵심 연구 인력이 최근 3년간 발표한 SCR급 연구 논문 실적이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자, 이 충족 기준의 산식을 이해하시면은 해결됩니다. 최근 3년간 핵심 연구 인력이 단독 주저자, 교신저자로 참여한 1인당 SCR급 논문이 상급은 4편, 상급 외에는 2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핵심 연구 인력이라고는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안 들을 수 있는데 연구 참여 임상의사, 연구 전담의사, 선임급 연구 전담 요원을 말합니다. 이 세 유형의 연구 인력이 최근 3년간 발표한 SCI 논문입니다. 가운데는 설명드렸고요. 마지막 줄에 연구 인력이 게재한 논문은 소속 기관에 관계없이 연구 실적으로 인정한다. 논문은 연구 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신규 인력 현재 병원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신규 채용 인력 입사 전에 타 기관에서 게재한 논문도 연구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연구 인력은 현재 의료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소속되어 있는 인력이면은 입사 전에 최근 3년간 그 범위는 들어와야 되겠죠. 그 실적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와 대비해서 볼 것은 지식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조금 차이나는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건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지식재산권 건수가 상급 90건, 상급 외 50건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를 말하며 국내 등록과 해외 출원 성과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국내 등록과 해외 출원 성과입니다. 다만 여기에 PCT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PCT는 제외합니다. PCT 한번 잘 봐주시고요. 뒤에 연구 역량의 질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연구 역량의 질에 넘어가면 PCT가 들어갑니다. 기본 역량에서는 PCT가 제외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발명인은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출원인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술 협력단 또는 산업단을 포함을 합니다. 공동 출원도 인정하고요. 세 번째 문구입니다. 네 번째는 좀 연구 논문과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좀 설명드리면은 신규 인력, 채용 인력의 입사 전 타 기관에서 출원한 특허는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은 출원인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기업에서 뭐 내가 병원에 지금 현재 의료기관 소속인데 그 전에 입사 경력이 뭐 기업이다. 그런 타기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기관이 중심입니다. 의료기관 내에 있는 지식재산권이어야 되고 그 외에 뭐 의기단, 산학협단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네. 연구비입니다. 의료기관의 최근 1년간 의료 수익 대비 연구비 비중이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최근 1년간 의료 수익 대비 연구비가 상급이 6%, 그 외에는 4%가 되겠습니다. 의료 수입의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의 의료 입원 수익과 외래 수입 등의 의료 수익을 말합니다. 의료 수익 및 연구비 산정은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정상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마 일반과 국립대병원 한 세트고요. 사립대병원은 그 연구비 회계 정산 기간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것처럼 일반 국립대병원은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지난 1년간이면은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그 1년간의 의료 수익 및 연구비가 되겠고요. 사립대병원은 직전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니까 다시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23년 3월 1일부터 24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1년간입니다. 뒤에 연구 역량의 질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연구 역량의 질에서는 3년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좀 차이 나는 부분들, 알겠습니다. 자, 의료 연구 책임자 뒤에 생략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은 연구 주식병원에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인증서, 수련 직가병원 지정서, 수련 한방병원 지정서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구 실적입니다. 14개의 지표가 있고요. 모두 점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이고요. 지표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들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배점 구간을 좀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상급특허 지식재산권과 신의기술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매우 우수, 보통, 미흡으로 되어 있고요. 5점 항목과 10점 항목의 배점이 저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상급특허 등 지식재산권 건수와 신의기술 승인 건수는 3건, 1에서 2건, 0건 해서 그 각각에 따라서 배점이 다릅니다. 연구인력 확보 노력입니다.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좀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안정적인 연구인력의 확보와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처우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용 등 기관의 노력을 질적, 양적 측면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에 보시는 것처럼 제도적 지원, 재정 지원 등 연구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적이 있는지 등 이 검토사항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추가 안내입니다. 추가 안내에서는 처우 개선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고요. 인력의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기 위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급여 인상과 복리후생, 확충 등의 근로조건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핵심 연구 인력 1인당 논문 영향력 지수입니다. 최근 3년간 핵심 연구 1인당 논문 영향력 지수 평균을 말합니다. 분모에는 핵심 연구 인력 수는 2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요. 분자의 최근 3년간 핵심 연구 인력의 창출 연구 논문 임팩트 팩터 합계는 24년 10월 30일까지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침서에 각각 그 산정 연도가 나와 있다 보니까요.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면 논문 영향력 지수, 임팩트 팩터는 논문이 게재된 연도의 영향력 지수로 기준을 합니다. 핵심 연구 인력 1인당 지식재산권 건수입니다. 최근 3년, 바로 검토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 핵심 연구 인력 1인당 의료기관 지식재산권 평균 건수가 되겠습니다.
분모가 핵심 연구 인력수고요. 분자의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입니다. 국내 등록 건수, 해외 출원 건수, PCT 건수. 아까 연구 기본 역량에 포함되지 않았던 PCT 건수가 연구 역량의 질에 포함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상급특허 등 지식재산권 건수입니다. 최근 3년 상급특허 등 3개국 이상 해외 등록 지식재산권 건수 합계. 기간은 앞서 기간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각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해외 특허로 최소 해외 3개국 이상, 그 3개국은 미국, 유럽, 일본을 말합니다. 등록된 특허로 한정하고 세 번째 국가에 등록된 연도의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EPC에 의한 특허의 경우는 유효화 절차를 마친 국가 수를 개별 건수로 인정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의료기술 승인 건수입니다. 최근 3년간 신의료기술 승인 건수 합계가 아까 보여드렸던 3건 이상이면 만점이 되겠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연구비 대비 자체 연구비 비율입니다. 의료기관의 최근 3년간 총 연구비 금액 대비 자체 연구비 투자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산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최근 3년 총 연구비 대비 자체 연구비 평균 있고요. 그래서 분모에는 최근 3년 총 연구비 합계, 분자에는 최근 3년 자체 연구비 합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점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식에 최근 3년 자체 연구비 연도별 평균 증가율이 있습니다. 산식을 보면은 10점 만점이고 21년부터 23년도까지 연평균 증가율, 시기의 GR입니다. 이렇게 산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실적 그 인정 기간이 좀 연구비와 연구비 아닌 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비는 기본적으로 회계연도 정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21년도, 23년도의 실적을 카운팅한다든가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은 24년 10월 31일까지 실적이 인정됩니다. 요거는 지침서에 그 연도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구분하시면서 실적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연구비 대비 임상 및 비임상 시험 연구비입니다. 의료기관의 최근 3년간 총 연구비 규모 대비 임상,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 의료 임상 연구 및 비임상 시험 연구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산식을 보면은 최근 3년 연구비 합계가 분모가 되고 최근 3년 연구비에서 비임상 시험 연구비, 임상 시험 연구비, 첨단 재생 의료 임상 연구비가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자료를 보시면은 이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계약서 등 연구 관련 증빙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부 내역별로 뭐 비임상과 임상을 구분해서 제출할 필요 없으시고요. 연구 계약서 이걸 중심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하단에도 추가한데 맨 하단에도 한번 부연 설명이 나와 있고요. 비임상 시험 연구비와 첨단 재생으로 임상 연구비는 세부 집행 내역이 아닌 비임상 연구 또는 첨단 재생 임상 연구 내용이 포함된 과제 총 연구비로 산정한다. 이렇게 임상 시험이 첨단 재생으로 임상 연구 승인 건수 바로 산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의약품 임상 시험 승인 건수 더하기 의료기기 임상 시험 승인 건수 플러스 첨단 재생으로 임상 연구 적합 건수, 첨단 재생으로 임상 연구 승인 건수 이렇게 합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단 재생으로 임상 연구에 대한 개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합 통보를 하거나 식약처장이 승인을 받은 임상 연구를 말합니다. 산학연병 공동연구 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 교류 실적입니다. 바로 검토사항으로 넘어가면은 산학연병 간 공동연구 개발, 그 다음에 공동연구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 이전 등 사업화 성과, 외부기관과의 인력 교류가 있는지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공동연구 개발은
2개 이상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하나입니다. 병원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도 인력 교류도 2개 이상의 기관의 교류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내용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자원 개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의료기관의 최근 3년간 연구 자원 개방 및 지원 활동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검토사항에 보면은 한 10개 정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온라인 지원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마지막에 창업기획 입주 지원까지 이런 부분들이 연구자원 개방 및 지원 실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안내는 각각에 대한 개념인데요. 그렇게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사업화 체계 구축입니다. 의료기관의 최근 3년간 연구 성과의 개발 성과의 사업화 체계 구축을 위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거기에 검토사항으로 해당되는 게 기술사업화 전담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기술사업화 관련 교육 지원 처우 개선, 연구 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활동, 제도 지원, 컨설팅 등 병원 기반 창업 지원 체계 및 창업 실적, 이 부분에 검토사항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은 연구개발 사업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옆에 추가 안내는 뭐 기술 사업화에 대한 정의, 그다음 연구개발 사업화 체계 구축에 대한 개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기술 이전 실적입니다. 의료기관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성과 창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기술 이전 실적을 중심으로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의료개발 성과의 기술 이전 정량적 실주, 건수, 수입액, 기술 이전 건당 기술 이전 수입액 이렇게 실적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이전 수입액 개념이 나와 있고요. 기술 이전 수입액은 기술료 수익 금액을 말합니다. 사회적 가치 구현입니다. 사회적 현황 대응 노력입니다. 의료기관의 최근 3년간 보건의료 분야 사회적 현황 대응 노력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으로 보건의료 분야 정책 발전과 현안 해소를 위해 참여 및 유무형 자원 지원을 했는지, 그다음에 병원 R&D 문화 정착과 국가 연구개발 활동 수행 시 연구윤리 준수 노력을 하였는지 이러한 최근 3년간 기여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 연구 역량의 질의 향후 3년간 연구 및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실적이 70% 반영되고 여기가 30% 반영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전체적인 거는 지표는 뭐 앞서 어제 발표 때 말씀드렸기 위해 생략을 하고요. 각각 배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계획에 대한 부분 배점 구간은 매우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요. 5점 항목과 10점 항목의 배점 구간이 아까 실적과 비슷하게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인력입니다. 연구 인력 및 연구 시간 확보 및 지속 계획입니다. 향후 3년간 안정적인 연구 인력, 연구 시간 확보 및 지속적인 운영 유지를 위한 기관의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에서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구 인력들, 연구 참여의사, 연구 전담의사, 연구 보조원까지 쭉 보시면은 각각의 확보 목표와 달성 계획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고, 또한 연구 인력의 연구 시간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지원 계획을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상 의과학자 등 연구 인력 양성 계획입니다. 요거는 이제 검토 사항을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연구 인력의 처우 개선 계획, 제도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연구 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운영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처우 개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은 생략하고요. 마지막에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운영은 대학과의 협력 등을 통해 협력대학의 졸업생을 의무 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졸업하면은 뭐 병원에 취업한다든가 뭐 이러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과학자 학부 및 연구 활용 계획입니다. 이것도 그냥 그 밑에 검토사항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의사과학자 학부 목표 및 달성 계획, 의사과학자 대상 연구 수행 지원 계획 이게 있으시면 됩니다. 자, 의사과학자는 뭐냐? MD, PhD입니다. 의학 교육 및 수련을 받아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과학적 연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받은 연구자로 임상 전문의 면허와 함께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과학자를 배출하는데요. 이 사업이 그냥 대표적인 한 개 사업의 예시이고요. 의사과학자를 배출하는 사업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의사과학자 학부는 의사과학자의 신규 채용 또는 재직 중인 의사의 박사학위 취득 지원과 고용 유지를 의미합니다. 자, 핵심 성과 목표 달성 계획입니다. 검토 사항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 논문 지시재산권, 신의료 기술, 이 건수의 증가의 목표와 달성 계획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제시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우수 연구 성과 재고 계획입니다. 이것도 검토 사항으로 넘어가면은 논문에서는 핵심 연구 인력의 1인당 연구 논문 영향력 지수 증가 목표비 달성 계획 제시해 주시면 되겠고, 지시재산권에서는 최소 2개국 이상의 등록, 우수 해외 특허 건수 증가 목표 달성 계획을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 네. 10분 남은 것 같습니다. 10분 만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비 투자 및 확보 계획입니다. 향후 3년간 연구비 투자 및 R&D 수입 확보 계획이 연차적으로 구분되어 평가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총 연구비, 자체 연구비, 의료 수익 대비 총 연구비, 총 연구비 대비 자체 연구비 비율 이렇게 목표비 달성 계획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상연구 관리 지원 조직 구축 및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검토사항 바로 봐주시면은 임상연구 관리 지원 조직 운영 계획, 임상연구 관리 지원 및 내외부 임상연구를 위한 교육 계획, 임상연구 대상자 보호 시스템 운영 계획 등 이렇게 검토사항들 6가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관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인상시험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건 아마 병원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임상연구 사업성과 관리 계획입니다. 이것도 검토사항을 봐주시면 되겠는데, 임상연구 협력을 위한 의료기관 내 거버넌스 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임상연구 인프라 투자 및 관리 계획이 있는지, 글로벌 수준의 임상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및 역량 강화 계획이 있는지, 임상연구 성과 후속 관리 계획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추가안에서 보면은 글로벌 수준에 대한 개념력이 나와 있고요. 글로벌 수준의 임상연구란 CDISC, 국제 임상 데이터 표준 컨소시엄 국제 표준과 같은 글로벌 임상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0년 공동연구발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 교육 계획입니다. 이건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그 3년간 실적 부분에서 한번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드렸고, 이거는 산학연변 공동연구발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 교육의 계획이니까 인증받은 시점부터 3년간 이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그 실적과 중첩이 되어서 여기서는 생략하고 바로 다음 지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 중기 임상연구 기반 관리 계획입니다. 향후 3년간 개방형 중기 임상연구 기반 구축 및 운영 계획이 연차적으로 구분되어 실현 가능하고 발전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연구 전담 조직 운영 계획, 그다음에 개방형 중기 임상연구 기반의 연구자원 개방 및 지원 등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구 추가 안내에 보면 연구자원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실적이 계획이 어떤 부분인지 앞에 실적에서 한번 그 개념을 설명드렸는데요. 온라인 자원 시스템,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검사 장비 대여 또는 분석 서비스 지원 이렇게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및 활용 계획입니다. 향후 3년간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개방 활용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사업 참여 기관과의 상호 협력, 이외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제고를 위한 계획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확보 및 활용 기반 구축 계획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증가 목표 및 달성 계획이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건의료 데이터라는 것은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기본법에 정의하고 있는 지식 보유, 지식, 부호, 숫자, 문자, 음성, 음영,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보건의료 정보를 의미합니다. 보건의료 데이터 사업 참여는 국가에서 추진 중인 모든 보건의료 및 바이오 분야의 데이터셋 구축에 기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공유, 연계, 활용 지원 실적을 의미합니다. 보건의료 데이터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이번에 좀 시설의 지표라 제가 한번 좀 개념을 좀 구체적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연구개발 사업화 체계 구축 계획, 이것도 아까 연구개발 사업화 체계 구축 실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실적이 계획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도 앞에 실적을 이해하시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술 이전 성과 창출 계획, 요거 기술 이전 성과 창출 실적 해가지고 최근 3년간 실적에서 한번 설명드렸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계획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개발을 통한 의료실 또는 의료 서비스 향상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구 중심 병원으로서 연구 개발 활동을 중심으로 의료질 또는 의료 서비스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계획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국산화 재고 계획입니다. 바로 이제 검토상으로 넘어가면은 보건 신기술, 넷, 인증 제품, 활용 및 지원 계획이 있는지, 혁신 의료기기 지정 제품 활용 및 지원 계획이 있는지, 의료기기 국산화율 재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보건 신기술 인증 제품은 보건복지 장관이 인증하고요. 혁신 의료기 지정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의료기기 국산화율이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의료기기 중에서 국산 의료기기의 비율을 말합니다. 지역 필수 의료 강화 및 협력 계획입니다. 이것도 이제 신설된 지표입니다. 향후 3년간 의료기관이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또는 책임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필수 의료를 강화하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책임 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합니다. 지역의료에 대한 정의 참고해 주시고 지역 필수 의료 강화 및 협력이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한 삶의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책임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진료 기반을 확충하고 협력 진료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의료기술 협력단 설립 계획입니다. 의료기술 협력단의 그 개념은 보건의료진흥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아마 그 안내서에도 그 역할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인력 관리, 산병령 협력에 관한 R&D 계약 체결, 이행, 지식재산권 취득 관리,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등 의료기관과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 창출, 활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조직입니다. 그래서 으로써 의료기술 협력단 설립이 준비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의료기술 협력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렸고요. 가점 인정은 인증 이전, 저희가 그 평가받기까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3조 2항에 따른 서류가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대해 연구 역량의 질 평가 점수 확과 별개로 이 가점 2점을 부여합니다. 산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서류가 인증 서류가 왼쪽에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내부 규정 사본 있어야 되고요. 의료기술협력단 정관 사본이 있어야 되고 단장에 의료기술협력단장의 취임 승낙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은 현재 영구중심병원이든 영구중심병원 아니든 간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갖춰서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만 인증 이후에 설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2항 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가 되오니 주의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20분간 휴식을 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강창국 팀장님 발표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